경제가 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심각한 하락이라고는 안 봅니다. 근데 주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이게 앞으로 한 5년, 10년 주식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 오늘 주제는 위기의 투자 편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이 위기 때는 어쨌든 대표적인 투자는 두 가지잖아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요? 주식은 또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네. 부동산도 요즘 규제가 너무 많아서 돈도 사실은 주식 쪽에 많이 몰렸고, 어느 게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을 좀 야매로 공부해서 설득 경제학과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만 저는 좀 야매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가 부동산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가령 내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이면 네.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면 부동산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기업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기업을 챙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집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사람들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해야지만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또 있겠죠. 이 때문에 이쪽은 한 수 접고 모든 돈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이쪽으로 줍니다. 아니 여기도 주면 안 되냐? 그렇게 주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그럼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네. 뭐 이게 이제 뭐 조선 후기에 당백전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뭐 마구 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을 돈을 안 풀고 이쪽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주식 산다, 뭐 산다, 그냥 사람들이 대출 받고 뭐 그냥 다 대출해줘요. 대출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기업이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해서 그 돈이 주식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이 이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주식시장을 함부로 박살을 내겠습니까? 얘가 어떤 이유로 또 떨어지면 가령 이제 올해 가을에 뭐 이런저런 문제를 해가지고 또 주식이 조정받으면 저는 그 가을 조정은 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공포를 다 목격했거든요. 지난 2월, 3월까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또 그놈인 거죠, 뭐. 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괴롭히긴 했는데 대충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확 세게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해주는 거지 그냥 확 세게 하면 얘를 잡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심각한 하락이라고는 안 봅니다. 또 심각하게 하락하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기업에 가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그러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때까지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기업이 투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기 시작하면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 더 올려야 되겠죠. 금리 올리고 좀 정리하고 그럼 한번 가격 조정은 또 다 받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한 1년 이내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 1, 2년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오게 되면 한번 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또 처음에는 방치했다가 나중에 또 긴축하고 그러면 다들 한번 조정을 받고 얘만 조정받고 얘 조정 안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그때 부동산이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도시, 디지털 플랫폼 도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만 주식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일방적으로 가고 주식이 못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막아놓고 이쪽을 이제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부동산이 좀 올해 하반기랑 내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들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이 책에서도 다른 분께서는 부동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상무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는 대충 알아요. 대충 네. 아는데 저는 그런 정책 건의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떨어뜨려가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거를 주가를 올리고 이걸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 냅두고 이거 올라가게 하는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겠죠, 이거는. 네. 그게 훨씬 더 우리 경제를 위해 좋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이게 명목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곳은 있어요. 네. 뭐 저기 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집값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당장 집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집값이 이제 이게 너무 높으면 딴 것도 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진정시켜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 심리를 잡자라는 것까지는 말이 된다고 봐요. 네. 그거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런 노력이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지 이걸 굳이 다 떨어뜨리겠다는 노력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곳을 좀 하향시켜서 네. 다른 곳이 올라오는데 이게 일종의 캡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심리를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사람들의 눈을 이제 기업 투자에 좀 집중하도록 하자. 이게 다음번에 우리 성장 전략 아니겠나.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네. 반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환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죠. 지금 자영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은행이 소호 대출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자영업이 여기서 계속 쇠퇴해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또 다 그렇거든요. 세상은 바뀌어갑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가는 우리가 붕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긴 시간을 두고 바뀌어 나가는 거는 진화도 그런 과정이죠. 산업 구조의 개편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세대가 바뀌듯이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간을 좀 두고 충격이 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때지 뭐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뭐 전반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집값 상승에 불붙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뭐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주식이랑 부동산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주식은 사실 크게 증가 안 했잖아요. 네. 가격은 왜 그랬던 건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 거죠. 네. 근데 지난 한 10년 정도를 보면 한국이 산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해요. 2011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빼고 나면 우리 그때 수출만큼도 못합니다. 반도체만 그때보다 많이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몇 개의 산업만 성장을 한 거죠. 그쪽에만 돈이 집중되는 경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위로 해서 부가 극히 일부에서만 형성되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요 근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들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낳았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산업에서는 수출도 잘 안 되고요. 네. 생산도 잘 안 되고 뭐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도 이게 집값이, 그러니까 뭐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이게 아까도 주도주, 소외주 이야기했지만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데 소득으로 못 따라가고 다 빚으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기가 저만큼 저기가 20억 하는데 여기는 5억은 해야 되겠죠. 2억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전부 다 부채로 조달한 것이고, 강남 아파트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사거나 뭐 그랬던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 떨어지면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좀 낮춰서 안정시키고, 이게 더 올라가면 빚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어떻게 내라고. 뭐 제로 금리 하면 되지. 근데 한국은 제로 금리 못 가요.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국의 돈도 달러로 확 다 바꿔버리는, 금리도 제로인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낮춰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거를 계속 냅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자꾸 부채가 증가하느냐면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정시켜 놓으면 이것도 안정이 되겠죠. 상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 앞으로 향후 뭐 1, 2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겠네요. 네,
주도주가 잡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택트가 잡히면 소외주도 올라가는 애들이 뭐 조선, 항공 이런 것들이 더 가겠습니까? 못 가지. 주도주가 잡히면 그거는 조정이 좀 길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님은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이신가요? 50대 초반입니다. 아, 50대 초반. 초반인가 중반인가? 형님 그럼 50대 초반에 이제 금융에서 25에 30년 네. 경력과 경험 가지고 계신데 20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20대, 30대 때는 좀 어떤 재테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40, 50대는 좀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년 60대는 어떤 재테크를 하면 되는지 좀 세 단계 나눠서 얘기 좀 해주신다면.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네.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휴먼 캐피탈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왔거든요. 휴먼캡. 인적 자본, 내한테. 아. 내한테. 저는 이제 재테크라고 하는 게 돈을 벌어서 네.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 이 개념이 아니고 네.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하는 게 20대의 나의 생각이었고요. 10대의 생각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저는 심지어 40대 초반에도 회사를 한 2년 놀면서 그때도 모든 돈을 제 인적 자본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살 날이 많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인적 자본이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뭐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랑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쏟아부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다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아마도 인적 자본보다 재테크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10%에서 제로로 내려올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이게 제로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휴먼 캐피탈을 늘리면 다른 사람들 평균치보다 늘리면 다른 사람들이 휴먼 캐피탈이 올해 소득이 이만큼 증가하는데 나는 휴먼 캐피탈을 이렇게 키워서 나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다른 게임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대면 이거는 무조건 휴먼 캐피탈에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알아가고 내가 더 공부하고 세상에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알아가는데 그 어떤 산업에 내가 그 내 일생을 바칠 거냐 이런데 이런 걸 아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돈을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0대, 40대면 내가 어디에 정착할 것이냐의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갈수록 많이 내려왔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40대, 30대였는데 그게 20대까지 막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20대는 인적 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30대, 40대에 이제 자기가 정착할 곳 그때 부동산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주식 투자할 돈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돈 없습니다. 뭐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하면 근데 이제 뭐 내가 어쨌든 집에 정착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40대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사실 그때도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놓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테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이게 앞으로 한 5년, 10년 주식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너무 달렸고 달린 동력이 주로 이제 금리 하락인데 금리 하락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하시고 주식합시다. 근데 한국 주식은 별로 못 오른다면서 올라가는 종목 있겠죠. 근데 글로벌하게 훨씬 더 올라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눈을 돌려봅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휴먼 그쪽에 쏟는 게 일종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쪽인 거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힘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랑 약간 좀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네. 휴먼 캐피탈 늘려가지고 뭐 회사 일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회사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열심히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 우리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긴 합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 월급 받는데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의사들도 자기가 월급 받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페이닥터.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월급만으로 뭐 부자 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일로 휴먼 캐피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얼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 지금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전문가가 되겠다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모님 굉장히 금융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이쪽은 돈을 벌기 위한 시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부자를 좀 더 다른 직군보다는 좀 더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만나보시면 부자분들이랑 좀 일반 분들의 가장 큰 사고방식이라든가 좀 차이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원래 부자들하고는 뭐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살짝 뭐 돈 많으신 분들하고 아닌가 하고 돈의 차이지 사람의 차이는 뭐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돈을 번 자수성가형, 예, 자기 집이 원래 이제 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일단 1번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내 말이 맞다. 네, 정답 예.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냉정함이 있어요. 저는 돈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스톨라니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돈 뜨겁게 사랑할 줄은 압니다. 네. 돈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차갑게 다루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차갑게 다루는 일. 근데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는 이제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희생을 줍니다. 그냥 흥청망청하는 경우가, 흥청망청했으면 벌써 망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초등학교 교육 정도 받으신 분이고 자수성가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봐도 돈에 문제에 들어가면 너무나 현명해요. 대충 교육받고 뭐 증권회사에 있는 애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던지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러죠. 아, 역시 돈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구나. 돈에 대해서는 정말 현명하다. 냉정함을 갖고 있는 거고, 돈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돈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어요. 돈에 대해 냉정하다는 게 근데 좀 밥 안 사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나 양이 올라와서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팔 때도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분들은 돼지나 양이 안 올라와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돼지나 양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거나 안 그러면 PB들이 이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벌어들였는데요. 이게 팔아야지 지금 안 그러면 내일부터 떨어질까 봐 제가 걱정이 돼 잠이 안 와요. 이런 거. PB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돈 버신 분들은, 자기 힘으로 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 나한테 조언을 해라. 네가 나서지 말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갑을 관계라고 해야 되나? 또는 뭐 어떤 내가 서비스 받는 거고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된 냉정함이죠. 너는 서비스를 하는 거야. 나는 서비스를 받는 거지. 이런 원칙이 좀 분명하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냉정함.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처럼 마지막 그 사냥의 그 순간까지는 그냥 그죠. 이렇지만 결정적 순간에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정업이 좀 안 느껴지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네. 저는 그냥 지금 상태로 만족합니다. 저는 제 지금 기밀구 내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